숫자와 스토리를 둘 다 만족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냐? 물론 분기 실적은 깨질 수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연간 실적의 성장률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없다고 보면 2차 전지가 손실이 나서 2차 전지를 팔고 다른 업종을 갈아타려면 다른 업종에 숫자가 찍히는지나 스토리가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스토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턴어라운드 했다 쳐도 내후년에 내년보다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의 전도사 가운데 한 분이시죠. 김지훈 대표님. 근데 2차 전지가 어려운 구간이어서 그죠? 네네. 그다음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도 사실은 안 좋았고 네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여전히 좀 부진한 구간으로 가는데요. 네. 고민이 많습니다. 2차 전지 현 주소부터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 말씀 주신 에코프로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첨단 생산 소육 공제가 1분기보다 훨씬 더 많이 그 2배 가까이 포함된 2천억대 넘는 첨단 생산 세액 공제 포함되면서 분기로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잘 나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매출은 약 20% 정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0% 정도 올라갔으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 강조해서 좋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 첨단 생산세액 공제 2,100억을 제외하고도 5,200억 정도 나오면은 이제 연간으로는 영업이익 2조대 가까운 영업이익 체력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상당히 실적을 선방한 부분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는 지금 요 첫 번째 표 띄워주실 건데 GM 합작 공장 요 첫 번째 표인데요. 네. GM 합작 공장이 이제 가동 중인 게 요 오하이오에서 45기가와트, 그다음에 테네시에서 50기가와트, 미시간에서 50기가와트. 요게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2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스텔란티스 캐나다 45기가와트 요것도 24년도부터 하반기부터 반영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LG엔솔 독자 공정으로 하는 미시간 40기가와트 요것도 추가 물량인데 요것도 24년 말. 애리조나 43기가와트 요거 7조 2천억짜리인데 이 중에 약 3조에서 4조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요것도 25년. 혼다 합작 25년, 현대차그룹 25년 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은 26년 최소 27년까지 영업이익이 40% 이상 늘어나는 구조고요. 지금 뭐 당장 지금 분기에 2천억 정도가 사실은 그 말씀드린 대로 첨단 생산세액 공제로 그냥 2천억 정도 계속 영업이익 꽂히는 구조면 곱하기 4하면 산술적으로 8천억이네요. 8천억인데 네. LG엔솔이 이제 계속 그 금액 자체가 커지고 있거든요. 1분기 때 1,000억대여서 지금 2분기 때 2,000억대 그러면은 LG엔솔이 그냥 그 첨단 생산세액 공제로 반영하는 게 26년이나 25년 기준으로는 2조 6천억 정도 첨단 생산세액 공제로만 2조 6천억 정도니까 영업이익률이 지금 올해 3분기에 지금 6.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LG엔솔은 지금 영업이 최대 9%에서 두 자릿수까지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실적은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실적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모두 69% 정도 영업이익은 빠진 수준이고요. 매출은 11% 정도 빠졌는데 사실 매출도 빠졌나요? QOQ로 빠졌죠. 네, QOQ로 빠진 건데 Y로는 증가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Y는 늘었고 QOQ로 예. 빠진 건데요. 1조 8천억 정도면 매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영업이익이 줄은 거는 뭐 너무 많이 이슈가 된 리튬 가격이 3개월 이상 그러니까 5월 말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5월 말부터 지금 10월 초인데 10월 초까지 계속 빠지면서 그 부분이 판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다만 조금 다행인 거는 중대형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 같은 건 출하량이죠. Q는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그런데 ESS하고 에코프로비엠도 20% 정도가 전동 공구라든지 고가용 IT 부품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 물량이 있거든요. 그게
100% 전기차 물량이면 사실은 Q는 계속 뭐 분기별로도 20% 넘게 증가하는데 전동공구라든지 ESS 쪽 물량이 3분기에 일시적으로 Q 자체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에코프로 BM의 전체적인 Q 실적을 깎아먹었고 그래서 전기차 쪽에 Q는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 근데 양극재에 관련돼서 판가가 리튬 가격 반영되는 부분이 3분기에 이익이 깨질 거라고는 사실은 당연히 예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되는 컨센보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 계속 부진한 영향을 미쳤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워낙 지금 3분기 실적 빠진 거 반영해서 지금 이미 주가가 고점 대비로 약 64%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양극재 단에서는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요? 에코프로 BM 기준입니다. 네. 에코프로 BM만 60%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격적인 부담은 좀 많이 덜은 상황이고 그러면 실적이 계속 나빠질 거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판가가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4분기는 판가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 합작사 에코프로 EM이라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캠7 라인인데 캠7 라인이 당장 지금 3분기부터 2라인, 3라인 모두 지금 본격화되면서 가동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QOQ로는 다시 물량이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수출 데이터 8월 달, 9월 달에 청주가 있는 청주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청주 수출 데이터 물량 그러니까 에코프로 BM과 LG화학의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7월 달에도 잘 나왔고 8월 달에 소폭 빠졌는데 9월 달에 다시 출하량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상황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리고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 실적을 지금 LG화학도 상당히 실적이 나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 지금 8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이 8천억에는 석유화학 사업부가 흑자 전환되면 상당히 이게 긍정적으로 전체적인 실적 개선의 모멘텀으로 나와야 되는데 에코프로비엠 못지않게 첨단 소재 쪽의 양극재 영업이익이 최소 60% 이상 감소할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양극재 업체는 더 안 좋죠. 근데 LG화학도 양극재가 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 이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영업이익의 전체 Q가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과 LG화학의 청주 소위 말하는 수출 물량이 7월 달부터 급격하게 개선 추세에 있거든요. 7, 8, 9 모두 개선 추세에 있고 이 부분 관련돼서 아마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4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될 거고 그다음에 LG화학 아주 고무적인 게 최근에 따끈따끈한 LG 엔소를 거치지 않고 도요타로 2조 9천억 정도 수출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 쪽으로 수주 물량이 나왔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내재화 물량이 95%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외부 판매 비중이 너무 극도로 적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하지 않고 LG화학이 독자적으로 완성차인 도요타에 직납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일회성 물량이 아니라 지금 계약도 2030년 12월까지 초장기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납품은 25년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25년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연간으로는 LG화학도 양극재 매출이 40% 넘게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이 일회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도요타도 당연히 일본의 니치아라든지 SMM, 스미토모 메탈마이닝 같은 걸출한 양극재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에 이 발주를 줬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도요타 추가적인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타가 2027년까지 약 72조에서 거의 80조 가까이 신규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 물량을 엄청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의 추가 수주 물량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요타발이 끝이 아니라 지금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지금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혼다 쪽 물량이 추가적으로 4분기에 본격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도요타 혼다 쪽 이게 물량 자체가 연간으로는 거의 지금 일단 도요타에서 한 3조 정도 나왔고 혼다도 최소한 그 정도 3조 정도 수준 물량이 나오면 분기별로 실적이 20% 이상 증가하는 그림이고 연간으로는 40% 넘게 LG화학 실적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 안 나왔는데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은 훨씬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분기 기준으로 지금 다결정 양극재에서 단결정 양극재로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단결정 양극재 N86이 지금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었지만 단결정 양극재가 사실은 다결정 양극재보다 마진 구조가 훨씬 좋거든요. 단결정은 이미 지금 마진 구조가 거의 두 자릿수 가깝게 육박할 정도로 좋은 마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매출 비중이 1분기에 15% 정도였다면 2분기에 31%까지 늘어났고요. 계속적으로 단결정에 대한 마진 구조, 가동률만 만약에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단결정 그 매출이 연간으로도 40% 넘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31%까지 찍었기 때문에 다른 그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단결정 양산이 훨씬 포스코 퓨처엠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마진 구조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단결정 양극재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원가가 10%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 원가 절감되는 측면도 네. 이 포스코 퓨처엠 마진 구조는 상당히 좋아질 거다. 또 퓨처엠은 그 원료를 다 수입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자체 내재화가 일정 부분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진 네. 구조에 좋아질 거로 보는 이유가 네. 당연히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내재화율이 그러니까요. 가장 큰 물량이고 내재화 비율도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아마 양극재 5대 천왕 중에는 가장 좀 이익 구조를 선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이제 오버슈팅에 대한 가격 조정이 꽤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누르고 있는 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맞습니다. 따른 네. 양극재 업체의 판가이나 이건데요. 3분기 실적 사실 안 좋을 걸 봤었던 거고요. 네. 이제 근데 또 막상 안 좋으니까 또 쇼크가 나온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언제 멈춰요? 그래야 이제 그 물론 Q도 늘어나긴 하지만 P에서 커브하고 늘어날 실적이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4분기는 그게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을 네. 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매일매일 데일리로 체크하고 있는 탄산리튬 가격이 네. 지난 한 주 동안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옆으로 기었거든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리튬 가격 빠진다 안 좋은 이슈가 나와도 리튬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된다는 것도 충분히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지를 주는 거였는데 마침 금요일 날 리튬의 선물 가격이 네. 7%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리튬 선물 가격 급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늘려놓은 그 중국의 탄산리튬의 재고가 이제는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탄산리튬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게 월요일자 한국광물자원 서비스에 나온 탄산리튬 가격이 실제 일직선으로 가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그 중국의 탄산리튬 감소, 그러니까 재고 감소분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급격하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탄산리튬의 가격이 계속 급격하게 고점 대비 60% 가까이 빠진 걸 일단 추세적으로 멈췄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탄산리튬 재고가 좀 줄었다는 점, 그리고 그게 순차적으로 수산화 리튬 가격에 반영되고 수산화 리튬에서 다시 이제 그 양극재 수출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안 좋겠지만 빠르면 올해 뭐 12월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상 못했던 도요타 물량이 LG엔솔발로 30조가 나왔고요. 그건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또 LG엔솔과 도요타 물량 외에도 LG화학과 도요타의 직접적인 양극재 공급 계약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기는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사실은 가격으로는 꽤 조정을 받았죠. 사실은 남은 기간 조정이 이제 관건일 텐데 지금 주요 업체들의 그 밸류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PR이나 내년 PR이나 좀 뭐 PR이든 뭐든 이제 밸류를 가지고 고평가됐던 부분들이 정상화가 좀 된 건지 체크 좀 해주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주가가 빠지면서 밸류가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 들어온 종목들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원자재 단의 요표 보시면 예.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기준은 15배고 요게 고점 대비로는 어느 정도 빠졌냐면 그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최고점 올라갔을 때 70만 원대가 약 PER 기준으로 20배 가까이 됐고요. 네. 19점 거의 9배, 뭐 20배 가까이 됐는데 15배까지 빠졌고요. 내년 기준으로 쳐도 원래 15배가 넘었는데 12.5배 정도 수준이고요. 이게 아마 오늘 주가까지 반영하면 오늘은 다행히 에코프로는 반등이 나왔고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반등이 못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더 빠져서 12배 미만으로 떨어질 걸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55배,
에코프로도 80배까지 갔거든요. 에코프로는 포스코홀딩스보다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에 네. 거의 뭐 85배 정도까지 PER 나왔는데 55배까지 떨어졌고 내년에는 한 40배 미만 44배 정도고 이거는 실적 추정치 오늘 3분기까지 깨진 걸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4분기 때 실적 반등이 나오면 이 PER는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25년 텀으로 보면 PER 30배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업체들 뭐 앨범알 같은 경우가 지금 PER이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실적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9배까지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앨범 SQM 같은 경우는 이거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서 계속 지금 4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QM은 어디 업체죠? SKM은 칠레에 있는 네. 2등 업체입니다. 앨범알이 그래요? 글로벌 1등, 2등이 칠레 SQM입니다. 네, 리튬 네,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랑 또 경쟁사로 많이 보는데 지금 그 중국의 틴치 리튬, 뭐 간펑 리튬 이런 데도 앨범알이나 SQM보다는 비싼 상태고요. 포스코홀딩스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업체 5대 천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극재 업체들의 밸류를 보시면 진짜 LG화학이 많이 싸졌습니다. 지금 LG화학은 20배 언더까지 20배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21배고요. 요거 오늘 주가 반영하면 더 떨어져 가지고 20배 후반 정도가 될 거고요. 지금 내년 PER 기준으로 하면 11배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58배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119배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그래서 132배에서 62배 정도 내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비엠이 89배에서 53배고요. LNF가 53배에서 17배 그리고 유미코어가 13배에서 13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PEG로 계산을 해보면 LG와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모두 24년 기준으로는 1배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PER로 계산하면 다소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PEG로 계산하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1배 거의 가깝게 0.98 뭐 이렇게 나오고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그 LNF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영업이익 성장률이 24년도에 가파르게 좀 LNF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분기 실적이 너무 깨져서 24년도에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성장하는 폭이 크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23년이건 24년이건 25년이건 3년 연속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80%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요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NF 요 세 개 업체가 영업이익 성장률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24년 기준으로 PEG 값이 뭐 0.6배, 0.7배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4년 PER을 보는 게 맞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양극재 업체들은 뭐 50배, 60배 높긴 하지만 네네. 이전보다는 많이 밸류가 싸졌습니다. 많이 낮았는데 그러면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어차피 트레이딩 영역으로 봤다면 팔고 다시 사고 이랬을 텐데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좋게 길게 가져가자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못 팔고 수익을 반납한 분들이나 손실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돼? 전략 마무리.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2차 전지를 팔고 주식을 아예 안 하실 거면 전략이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차치하고 2차 전지를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실 분은 정말 진지하게 딱 두 가지만 고민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숫자입니다. 숫자 그다음 두 번째가 스토리거든요. 숫자와 스토리를 둘 다 만족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말씀 주신 대로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죠. 만약에 2차 전지가 차곡차곡 그냥 안정적으로 5% 10%씩 올랐다면 이렇게 밸류에이션 논란도 없을 거고 이렇게 2차 전지가 화제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너무 빠른 기간 약 4월 달부터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회사들이 에코프로비엠은 약 뭐 4배 가까이 코스모 신소재 뭐 5배 가까이 에코프로는 뭐 1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냐? 물론 분기 실적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성장주 2차 산업을 볼 때 분기 실적을 목표로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연간 실적의 성장률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러면
2차 전지가 손실이 나서 그러면 2차 전지를 팔고 다른 업종을 갈아타려면 다른 업종에 숫자가 찍히는지랑 스토리가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반도체인데 그쵸. 반도체도 예. 스토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AI 성장성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건데 근데 숫자가 안 찍힌다. 이게. 숫자가 안 찍힌다. 네, 그렇죠. 저는 숫자가 계속 안 찍힌다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많은 분들이 야 올해 턴어라운드 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턴어라운드 했다 쳐도 내년의 실적이 내년보다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24년도에 좋아질 거는 명확한데 25년에 24년도보다 더 좋아질까? 그걸 사실 장담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2차 전지보다는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리스크로 경계해야 되겠지만 2차 전지 아무리 바인딩 계약이라고 하지만 전기차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안 팔려서 바인딩 계약을 그냥 완성차 업체에서 위약금 물고 그냥 계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극단적인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인데 그건 매우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그 차지하는 규모가 일부 말씀 주신 대로 뭐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요새 또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 네. IRA 법안 다 싹 바뀔 거다. 네. 그거는 그러기에는 일단 실익이 너무 낮고요. 그만큼 2차 전지로 너무 많은 그 공화당 지지 세력들이 혜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숫자나 스토리 측면에서 여전히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예전처럼 양극재 5대 천왕이 전부 다 갔다면 지금 철저하게 1, 2등 업체로 아마 차별화돼서 갈 거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사실은 뭐 그 인버스 ETF가 나와가지고 인버스 ETF 나오자마자 400억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더 많아진 거 아니냐 그런 또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수급은 계속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막 마치 외국인 기관만 다 판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개인이 엄청 팔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2월 달에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수익 중이니까 파셨을 수 있는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았냐? 업체별로 차별화되어 있지만 외국인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다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도 2차 전지의 구조적인 성장성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 물량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그 2차 전지랑 반도체랑 그 전에는 이제 2차 전지 가면 반도체 못 가고 반도체 가면 2차 전지 못 가고 그러다가 또 최근 흐름들은 2차 전지랑 반도체랑 둘이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가다가 밀리고 이런 형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는 기대감도 많고 우려도 아직은 섞여 있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업황을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의 비중,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을 때는 2차 전지가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러기엔 2차 전지가 물론 주가가 빠졌다고 하지만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은 공동 운명체라고 봐야 되고요. 예전과는 말씀 주신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반도체가 2차 전지 없이 별도로 가기는 어렵고 2차 전지나 반도체나 같이 가는 전략으로 봐야 되고요. 반도체 업황 자체는 아직 저는 그 물음표라고 보지만 숫자는 개선되는 추세는 분명히 일단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9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올해 99억 9천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숫자적으로 99억 9천만 달러가 최대치긴 한데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감소폭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폭이 20% 넘게 감소했다가 수출 감소폭이 14.4%. 그러니까 감소폭 자체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일단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죠. 삼성전자 실적 3분기에 일단 매출 11.7% 증가하면서 67조로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77.9% 감소했는데 시장은 2조 4천억이라는 영업이익 수치보다는 반도체가 1분기에 4조 6천억 적자였거든요. 네. 근데 2분기에 4조 4천억으로 2천억 정도 줄었고요. 3조 안팎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는 반도체 쪽에서 흑자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부 전망 공식적인 건 이제 네. 그 실적 발표, 본 실적 발표할 때 맞습니다. 하겠지만 그 네. 추정된다는 거죠 지금. 네, 3조 안팎으로 지금 추정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적자폭 들었다는 거에 좀 굉장히 의미를 네. 두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론은 삼성전자 실적이
그 반도체로 인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건 아니고요. 스마트폰 쪽에서 그렇죠. 판매가 네. 좀 잘 나온 거고 제일 실적 끌어올렸던 거는 역시나 OLED 쪽 디스플레이 예. 패널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저는 멀었다고 보는데 다만 다행인 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 여러 가지 이슈들 뭐 HBM 관련돼서 HBM도 이제 원래 9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지연돼서 4분기 그러니까 1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거고 디램 가격이 현물 가격 기준으로 9월 달에 1,448달러 연중 최저치를 찍고 더 이상은 좀 안 빠지고 지금 10월 15일 기준으로 1,500달러, 1,510달러를 넘었으니까 이게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등 나온 거 디램 현물 가격이 반등 나온 걸로 끝이 아니라 반등 나온 게 추세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반도체 그 일평균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 관련돼서 이 증가세가 지속되는지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스마트폰 PC 업체 반도체 재고가 3년 내 최저치에 달할 정도로 많이 줄었다. 그러면 올해 4월 달부터는 올해 4분기부터는 다시 재고를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축적하려는 수요가 있을 거다.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과 PC 쪽부터 재고 축적 수요는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4분기는 너무 빠르고 1분기부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내년 1분기부터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중국 내 그 한국 반도체 공장을 VE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이 말은 미국산 장비를 별도 허가 없이 중국 공장에 반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일단 삼성 시안 공장만 해도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렌에 지금 낸드 플래시 20%, 우시에 디램 4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그 미국에 수출을 못하면 엄청나게 매출과 이게 타격을 받는데 다행히 이게 최종 한국 반도체 공장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받았다는 거는 중국 관련된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좀 해소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디램 가격 반등 나왔다는 거 좀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가 33% 압도적으로 낸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2등이 키옥시아입니다. 키옥시아가 19%, 3등이 하이닉스랑 솔리다임 그 합작이 18%, 4위가 웨스턴 디지털이 13%인데 이 지금 오늘자 기사 나온 거에 보니까 그 삼성전자를 제치고 일본의 키옥시아 2위 업체랑 4위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해서 낸드 시장 1위 탈환하겠다 지금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럼 경영권은 어디가 가잖아요. 일본 키옥시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치고 낸드 같은 경우는 디램하고 다르게 5개 업체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다 2등부터 5등까지가 너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 2위랑 4위 업체가 합병을 해서 삼성전자의 낸드 그거를 뺏으면 상당히 또 그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국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잡으려고 미국, 일본이 연합군 했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또 이 부분 관련돼서 다행인 부분은 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지분을 5조 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반대하면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모멘텀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 미세 공정 그 아주 어려운 선단 공정의 50% 물량을 담당했던 어플리케이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엑시노스가 작년에 다 떨어지고 지금 100% 다 퀄컴 스냅드래곤으로 100%가 다 삼성전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선단 공정 그 3나노에 들어가는 그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근데 올해 24년도 이제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S24, S24부터는 다시 엑시노스가 기본 모델하고 플러스 모델 두 가지 모델에 왜냐면 50% 파운드리 공정 선단 공정 50% 장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이 엑시노스 물량이 다시 퀄컴 스냅드래곤에서 삼성의 엑시노스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 부분 관련돼서 파운드리에 대한 공정 중요성도 커지고 그 휴대폰 관련돼서도 당연히 휴대폰 업체가 퀄컴 쓰는 것보다는 엑시노스 쓰는 게 훨씬 삼성 휴대폰 업체한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BM 또 얘기를 해야죠. 워낙 뭐 네네. 시장에 관심이 HBM이고
지금 첨단 HBM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 공급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이걸 얼마나 빨리 따라잡아서 물건을 납품하느냐. 네, 그게 이제 관건이고 역시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네네. 시일 올리고 만들고 콜 테스트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오늘도 이제 치고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HBM 관련해서 뭘 봐야 됩니까? 네, 엄청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미 뒤졌어요. 지금 이미 뒤졌고 네. 지금 원래 9월 달에 HBM3를 삼전이 납품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11월 달로 양산이 연기됐거든요. 그래서 HBM 기술 경쟁력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하이닉스가 이미 빠르게 지금 격차를 지금 벌려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HBM3 관련돼서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최신 공정에 맞는 그렇죠. 최신 네. 제품 생산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는 인증 절차를 걸쳐야 되는데 이미 인증 절차 걸치는 거 관련돼서도 원래 9월 달 아까 11월 달에 2달 양산이 연기됐지만 2달 양산 연기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인증 절차 수개월 걸리는 것만큼 더 2개월 플러스 뭐 4개월에서 6개월이 더 지연되는 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사실은 삼성전자 쉽지 않겠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 초가 정상적인 HBM3 양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투자 자체를 HBM3 관련된 부분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원래 그러면 HBM3 관련돼서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전공정 후공정 그 디램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올해 23년도에 투자가 20조 후반이었다면 내년에 20조 초반 정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프라도 늘어나기 어렵고 투자도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3로 과연 뭐 이거를 주가에 반영할 만큼 의미 있는 양산을 할지 그거는 좀 퀘스천 마크고 그 HBM3 관련돼서는 계속 좀 하이닉스가 좀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HBM 하이닉스 밸류체인들이 초반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은 삼성도 손 놓고 있지는 않는다. 우리가 샘성인데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삼성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삼성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도 보다가 삼성 밸류체인 뭐 이오테크닉스부터 이렇게 네네네. 봤었잖아요. 네네네. 하나마이크론 보다가 네네. 결국은 다시 당분간은 SK 하이닉스냐. 네. 그럼 하이닉스 밸류체인의 기업들을 봐야 돼요. 장비 업체들도. 네, 일단 그 HBM 관련돼서는 기술 경쟁력이 확보가 되거나 네.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린 범용 쪽보다 이 최신 공정이나 최신 제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장비도 차세대 장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구분보다는 차세대 장비를 쓰는 업체 아니면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그 하이브리드 본딩 할 때 이 칩넷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는 칩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칩넷을 구현하려면 저온에서 어닐링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HPSP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네. HPSP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를 고객사를 가진 글로벌 탑 5에 들어가는 고객사 다변화 가진 측면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 HBM 관련돼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 저온의 고압 어닐링 장비 하는 데는 이 HPSP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계속 HPSP가 기술적인 진입 장벽에 의해서 많이 쓰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전공정 후공정 다 지금 필수적으로 증설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증설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가서 까는 게 소위 말하는 CCUS라는 장비입니다. 그 CCUS 만드는 장비 업체가 뭐 STI 그다음에 한양 ENG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가장 첫 단에 들어가는 회사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다음에 HBM3 관련돼서 디자인 설계 쪽 IP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금 글로벌 2개 업체가 양분하고 있는데 그중에 1등이 시놉시스고 2등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구분하지 말고 기술적인 장벽, 진입 장벽 네. 아까 HPSP 같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HBM3 관련돼서 IP를 제공하는 업체가 2개밖에 없구나. 그럼 그렇게 고객군 그러니까 그 납품하는 고객군이 딱 정해져 있는 핵심 업체들, 디자인 설계 업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세대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장비 관련돼서는 지금 아까 STI의 리플로우 장비 같은 회사들이 지금 차세대 이 반도체 그 어드베스트 패키징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장비 하는 회사, 기술 진입 장벽 있는 회사, 그다음에 디자인 설계하는 회사, 요 회사로 좀 차별화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고객사 구분하는 것보다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가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전략이네요. 엔터주가 이렇게 못 가는 이유는 물론 수급 이슈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실적 시즌이란 말이에요. 네네. 엔터주가 실적이 괜찮을 텐데 문제는 4분기는 좋은데 3분기는 생각만큼은 좋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시각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체크해 주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이 기업별로 너무 차별화가 클 거라고 네, 보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를 보면 JYP는 당연히 3분기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은 나올 거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거지 실제 꺾인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으로 매출 한 4,500억에서 4,80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580억에서 한 700억 가까이 영업이익 컨센 부합하는 정도 수준 나올 거다. 네. 사실 하이브도 실적 추정치가 계속 빠지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앨범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다시 컨센이 올라오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가장 소위 말하는 4대 천왕 중에 SM이 아마 3분기,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을 거다. 그렇겠죠. 그렇게 예상 일단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조적인 그 장애물들이 제거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SM이 매출은 3,300억대, 영업이 500억 중후반. 그래서 SM도 컨센을 초과하는 실적이 나올 거고 SM을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처음으로 분기 500억대 영업이익 나오는 걸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제일 조금 부진할 거로 본 거는 YG인데요. 사실 YG도 분기로 치면 매출은 한 1,300억에서 1,400억대, 영업이 뭐 한 200억 정도만 나와도 시장 컨센을 부합하는 정도 수준은 나올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엔터 이 핵심 4대 천왕은 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좀 네. 견조한 수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별로 좀 이슈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게요. 네. 어디부터 볼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앨범이 대략 예상되십니까? 9월까지 누적 전체. 그러니까 국내 엔터사들 앨범. 엔터사들의 네네. 뭐 웬만한 기업이 한번 뭐 하루 팔리는 게 뭐 100만 장, 150만 장 팔리니까 네네. 그죠? 네. 그러면 뭐 기업별로 뭐 2천만 장 뭐 맞습니다. 1천만 장, 네. 2천만 장 네네. 되면 합치면 뭐 8천만 장, 9천만 장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9월까지 지금 네. 1년이 다 안 끝났잖아요. 네네. 이미 지금 8,300만 장 가까이 팔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연간으로 40% 50% 성장해도 엄청난 건데 분기로 30%씩 성장을 했어요. 분기로. 그래서 지금 9월 달까지 누적 8,239만 장 팔렸고요. 네. 그럼 이게 분기로 치면 40% 성장한 거고요. 개별 기업 단으로 보면 일단 JYP가 지금 스트레이키즈 정규 앨범이 2분기 때 이미 520만 장 초과했고 네. 700만 장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00만 장만 팔아도 옛날에 네. 대단했는데 그죠? 네네. 야. 근데 이제 지금 탑급은 700만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연 매출이 이게 YOY가 아닙니다. QOQ로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좋은 게 뭐냐면 공연 매출이 QOQ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굿즈 상품 MD 매출도 QOQ로 20에서 30%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JYP가 재밌는 게요. 비용 지출 철학이 있는데요. 최대한 아끼되 쓸 때는 왕창 쓰자거든요. 이게 재미난 게 그래서 스트레이키즈 정규 앨범을 팔려고 원래 제작비 지출률이 39%였다면 정규 앨범 분기 지출률이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익률이 꺾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용 코스트가 나간 거를 물량으로 커버가 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30% 이상이 나오는 4대 천왕 중에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나타냈고요. JYP가 분기 영업이익률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앨범 판매 약간 주춤한 사이에 이 북미랑 유럽에서 이 대중성을 엄청나게 확보하면서 공연 매출에 대한 마진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개별 아티스트가 누가 활동하냐. 지금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 일본 정규 앨범이 지금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있지 미니 앨범이 나오고요. 엠믹스 또 싱글 앨범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 그 매출인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 엠믹스, 있지가 다 하반기에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공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JYP도 지금 북미에서 지금 걸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있죠. 네네. 네. 네. 그게 근데 실패를 하든 안 하든 그 자체의 성장성이나 확장성에 지금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사실은 주가 슈팅이 나왔는데 도로 지금 다시 10만 원 후반 뭐 12만 원 초반까지 나왔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서 그게 다시 이슈로 부각되거나 그거에 대한 매출과 이익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오면 다시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하이브인데요. 하이브도 뭐 공백을 찾기 힘들 정도로 분기 앨범 판매량이 662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해도 그 BTS B 솔로 앨범이 202만 장이 팔렸고요. 뉴진스 신보가 약 200만 장 팔렸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건 뉴진스 구보도 옛날 앨범도 15만 장 가까이 팔렸다는 거고요. 세븐틴은 신보가 아니라 구보만 142만 장이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고요. 그다음에 공연 그 콘서트 모멘텀은 계속 있습니다.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그다음에 BTS 슈가, 르세라핌, 세븐틴, 엔하이픈 공백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BTS를 제외한 세븐틴,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엔하이픈, 뭐 N팀까지 모두 다 앨범 컴백을 하고 콘서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래서 계속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 회사가 내년부터는 이 빌리프랩이라는 그 자회사가 포함이 됩니다. 빌리프랩 관련돼서 연 앨범 판매량 기대하는 게 멀티 레이블 가운데 맞아요. 하나죠. 멀티 레이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빌리프랩 앨범만 450만 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매출에 그렇죠. 그게 매출에 반영되면 뭐 반영된다. 영업이익단에서는 뭐 최소 120억에서 200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이 회사도 JYP보다 훨씬 더 하이브 아메리카를 거점으로 북미에서 아주 빠른 시장 침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JYP나 SM보다는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적인 성장 흐름은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적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제일 좋은 건 SM입니다. SM도 공백을 찾기 힘들 정도로 NCT라는 그룹을 엄청 많이 쪼개놨거든요. 네, 맞아요. NCT U, NCT 드림, NCT 127, 뭐, NCT 네이션 뭐 다 쪼개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NCT 하나가 판매하는 분기 앨범 판매량만 900만 장이 넘습니다. 그리고 SM은 나오자마자 신인 그룹 라이즈가 100 초도 물량이라고 하면 앨범 딱 스타트 끊자마자 초기 일주일이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106만 장을 팔았거든요. 나오자마자. 이게 전무후무한 케이스라서 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에스파 아시죠? 그 걸그룹 네, 에스파가 아시아, 미주, 유럽에 지금 아시아, 미주, 유럽만 합쳐서 거의 약 20회 넘게 투어를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나올 거고 그리고 SM은 아까 그 구조적인 개선 말씀해 주셨는데 SM 3.0이라 그래가지고 5개 이상의 이제 제작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아티스트를 엄청 쪼갠 거 플러스 SM의 NCT 127이 잠깐 공백 기간 있으면 바로 그 틈을 엑소가 들어온다든지 라이즈가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공백 없는 컴백이 가능하도록 스케줄 관리를 5개 제작사가 나눠서 했다는 거고요. 4분기에는 NCT 127, 에스파, 라이즈, 레드벨벳까지 또 공백 없는 다양한 아티스트의 앨범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SM은 상당히 하이브나 JYP 비해서는 단기 모멘텀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SM의 고민은 사실은 그런 걸 반영해서 주가가 좀 먼저 올랐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밸류에이션 보면요. SM 한번 밸류에이션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PER 기준으로 지금 25배거든요. 네. 25배, 20배 정도거든요. 근데 25배, 20배인데 JYP랑 하이브가 다 35배가 넘거든요. 근데 그 JYP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30% 넘게 나오는 회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13에서 15%거든요. 그럼 SM 마진율 보시면 SM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진율 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에 대한 거는 주가가 저는 충분히 반영은 됐다고 봅니다만 SM 같은 경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치면 30% 이상 성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SM만 독자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서 일시적인 부진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JYP가 하이브가 가는데 SM은 못 간다? 그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제일 조금 많이 걱정되는 게 YG거든요. YG도 분기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컨센 부합한다고는 하지만 YG 얘기하죠. YG도 이제 블랙핑크 때문에 고민 있잖아요. 네네네. 아니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미 블랙핑크의 핵심 3명이 탈퇴 우려가 그 재계약 개별 활동한다면서. 네, 재계약에 대한 그 상당히 그 너무 불투명하거든요. 회사는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당장 그 리사 하나만 계약하려도 1,000억 가까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YG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블랙핑크를 대체할 뭐 트레저라든지 베이비몬스터가 블랙핑크급으로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갭이 그렇죠. 좀 존재하는 거고요. 네. 베이비몬스터는 기대감은 엄청 큰데 이게 데뷔가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실망이 나왔고 그럼 언제 데뷔할 건데 그래서 베이비몬스터 11월 달에 데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얼마나 주가에 반영될지는 의문이고 트레저는 지금 정규 앨범이 지금 한 200만 장 가까이 팔고 있거든요. 블랙핑크나 베이비몬스터에 비해서 이 시장에 반영되는 이슈는 상당히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IP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아티스트 풀이 SM하고 하이브나 JYP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고 그게 재계약 시점마다 계속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YG가 고점 대비 40% 빠져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으니까 엔터가 커지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싼 YG에서 살래요.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은 아니다.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얘기했는데 그럼 엔터주 가운데 관심 기업 탑픽은 어떤 겁니까? JYP의 유일한 단점이 비싸다는 거였는데 네. 이것도 고점 대비 37, 8%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JYP가 압도적으로 매력적이고 네. JYP랑 하이브랑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네. 주가 탄력도 측면으로 봐도 JYP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저는 JYP를 말씀드리고 JYP는 사실은 실적이 그 수급이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기관 쪽에서도 엄청나게 한 달 내내 지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외국인 지분율은 거의 지금 43%입니다. 그래서 저는 JYP가 다시 조금만 엔터주 쪽에 이게 바람이 불면 네. 다시 지금 뭐 시총 5조 이상은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4조 정도는 3조 네. 9천억이네요. 네. 네. 기대감이 있는 엔터 이야기였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